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디스플레이 연구실 박사과정 김도현입니다. 제가 준비한 논문의 제목은 Self-Attentive Sequential Recommendation입니다. 지난 2018년 ICDM에 등재된 논문이고요. 이 Sequential Recommendation 방법론들 중에 또 한 획을 그었던 방법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발표 영상은 연구 배경과 제안 방법론을 시작으로 실험 결과 및 분석 그리고 전반적인 결론 그리고 저의 개인적인 의견을 담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연구 배경부터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먼저 이 Sequential Recommendation이라는 태스크에 대해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어떤 사용자의 구매 이력이나 리뷰 작성, 그 다음에 아이템 조회 등의 액션이 실행된 어떤 아이템의 시퀀스가 있을 것입니다. 이 아이템의 시퀀스 정보를 기반으로 이 액션이 수행될 다음 아이템을 추천해주는 과업이 되겠습니다. 아래 예시를 보시면은 레몬, 파인애플, 수박, 그 다음에 딸기, 포도 이런 식으로 어떤 사용자가 아이템을 조회했다고 생각해 보면은 다음에 나올 아이템이 우측에 있는 네 가지 후보 중에 아마 복숭아가 다음으로 추천될 가능성이 가장 높을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일련의 아이템 순열을 기반으로 다음 아이템을 예측 혹은 추천해주는 과업을 시퀀셜 레코멘데이션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이 아이템의 순열에 대한 패턴 파악과 순열 내 아이템 간의 유사성 파악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태스크가 되겠습니다. 더욱이 이제 사용자의 정보 주입이 가능한 경우에 이를 잘 반영한다면 이제 개인화 부분에서 굉장히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시기를 현재가 아닌 2018년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제 2018년을 중심으로 보았을 때 이전까지는 이 마크오프 체인을 중심으로 한 이제 일명 세션 베이스드 레코멘데이션의 이름으로 이제 시퀀셜 레코멘데이션과 동일한 과업의 방법론들이 발전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이전부터 RNN의 발전이 계속해서 이어져 왔고, 그다음에 LSTM 그리고 GRU, 특히 GRU의 등장이 있으므로 이제 활용성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 역시 순열 데이터의 처리에 획기적인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었는데요. 그리고 2017년에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트랜스포머가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트랜스포머의 등장으로 새로운 세상이 펼쳐졌는데, 그래서 이 시퀀셜 레코멘데이션 방법론들에 대한 순서를 이제 한번 쭉 정리해 보면은 이제 GRU4 recommendation이라는 방법론이 2015년에 등장하였고, 그 다음에 트랜스포머 자체가 2017년에 등장한 후로 이제 본 논문인 세스렉이 2018년에 등장하였습니다. 그 이후에는 그 이후에 바로 연이어서 버트가 등장하고 그 다음에 버트4 렉이라는 방법론이 등장한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sequential recommendation 분야에서 이 attention과 transformer를 적용한 첫 시도라고 볼 수 있는 바로 이 SESREC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법론의 발전 이력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이제 GRU4렉, SESREC 그리고 버트4렉을 중심으로 가장 큰 뭐랄까요 구심점이 잡혔고 그 다음에 각종 사이드 인포메이션을 반영하는 방법론, 그 다음에 컨트라스티브 러닝을 반영하는 방법론, 특히 이 그래프 상에서의 컨트라스티브 러닝도 함께 반영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쭉 지금까지 시퀀셜 레코멘데이션의 방법론들이 계속해서 발전되어 오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에는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래프를 중심으로 한 방법론들이 많이 우세한 상황이고 최근에는 이제 라지 랭귀지 모델들과 융합한 방법론들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또 재밌는 사실은 현업에 제가 우연한 기회로 이 추천 시스템 파트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분과 이제 대화를 나눌 일이 있었는데요. 현업에서는 여전히 이 버트4렉이라는 방법론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본 논문으로 돌아와서 문제를 정의하는 부분부터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저자들은 크게 두 가지의 문제를 정의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그때 당시 마코프 체인이 굉장히 우세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는데요. 마코프 체인을 기반으로 한 방법론들이 한계점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마코프 체인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트랜지션의 상황을 굉장히 단순화해야 하지만
달리 얘기하면은 스파스한 이 유저 아이템 인터랙션 상황에서는 잘 작동하지만 이제 시퀀스의 길이가 길어지거나 혹은 요 유저 아이템 인터랙션이 굉장히 덴스한 상황에서는 성능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점을 언급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RNN 그 모델 자체 기반의 RNN 모델 자체를 기반으로 한 방법론들의 한계점인데요. 물론 이 마코브 체인 기반의 방법론들보다는 길이가 길고 덴스한 상황에서는 효과적이지만 연산 과정이 시점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고 이에 따라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바로 이 셀프 어텐션이 적용된 트랜스포머를 활용하자는 것이 본 연구의 핵심입니다. 먼저 이 어텐션을 통해서 데이터셋의 스파시티를 즉 덴스하거나 스파스하거나 어떤 거에 상관없이 이를 능동적으로 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즉 덴스한 상황에서는 최대한 많은 시점의 아이템들의 어텐션이 높아지도록 하는 것이고요. 또 스파스한 상황에서는 근 시점의 아이템들의 어텐션이 높아지도록 하는 점이 본 해결책 중 하나이고요. 그 다음에 어텐션의 계산 자체는 병렬적으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RNN과 같이 순차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빠르게 연산 가능하다는 점을 직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는 실험 결과를 통해서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안하는 방법론에 대해서 바로 살펴보시겠습니다. 제안하는 방법론인 세스렉의 전반적인 구조입니다. 전체 구조인데요. 우선 보시는 그림과 같이 여러 개의 일련의 아이템을 넣었을 때 우선은 학습을 할 때에는 next 아이템 prediction이 진행됩니다. 즉, 다음 순서의 아이템에 대해 예측을 하게 된다는 점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self attention이지만 현재 시점 그러니까 현재 시점 t를 기준으로 이후 시점에 대한 정보는 반영할 수 없기 때문에 가령 지금 두 번째 시점의 경우에는 앞에 첫 번째 시점의 아이템에 대한 정보를 반영하는 것을 볼 수 있고 마찬가지로 세 번째 시점 기준으로는 앞에 두 시점에 대한 정보를 반영하고 있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학습할 때는 바로 다음에 아이템에 대한 예측을 진행하고 이제 실제 인퍼런스 할 때에는 전체 이 세 개의 시퀀스를 입력한 다음에 네 번째 아이템에 대한 예측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제 실질적으로 세스렉에 대한 이제 구조를 제가 직접 시각화해 보았습니다. 먼저 아이템 매트릭스가 있고 그 다음에 인풋 인베딩을 여기서 만들게 됩니다. 이 앞부분이 인풋 인베딩을 만드는 것이고 그 다음에 셀프 어텐션 블록을 비개만큼 사용하게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두 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셀프 어텐션의 블록의 내부는 이렇게 다음과 같은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 이제 최종적으로 나온 아웃풋과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요 아이템 매트릭스에 대해서 내적 값을 구해서 최종적으로 각 아이템별로 어떠한 스코어를 산출하여 이 스코어가 높은 순서대로 랭크가 매겨진 후에 추천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진행하게 됩니다. 먼저 인풋 인베딩을 구성하는 단계입니다. 이제 아이템 매트릭스, 즉 전체 아이템의 종류에 대한 아이템 매트릭스 하나 준비해 둡니다. 이 부분은 역시 러너블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시퀀스의 최대 길이를 저희가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때 그 길이를 n이라고 둔다면은 n개의 아이템 매트릭스가 다음과 같이 선정이 될 것입니다. 거기다 이제 포지션 인베딩이라고 트랜스포머에 붙어 있는 부분이죠. 트랜스포머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죠. 다만 기존의 트랜스포머와 달리 이제 포지션 인베딩을 이제 역시나 학습 가능한 어떠한 파라미터로 이제 선정을 해서 이 부분은 자연스럽게 학습을 통해서 각 포지션에 대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도록 저자들은 설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아이템 매트릭스로부터 추출된 n개의 아이템 인베딩 그리고 이 n차원 n개의 시점에 대한 포지션 인베딩을 함께 더해서 최종적으로 이 인풋 인베딩을 구성하게 됩니다. 셀프 어텐션 블록입니다. 셀프 어텐션 블록은 우선 말씀드린 대로 총 B개만큼, 스몰 B개만큼 쌓게 됐고, 본 논문에서는 이제 B를 두 개, 즉 셀프 어텐션 블록을 두 개로 설정하였고요.
각 셀프 어텐션 블록의 내부 모습을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우선은 다음과 같이 레이어 놈, 셀프 어텐션 부분, 드롭 아웃, 그리고 다시 레이어 놈, 그 다음에 feed forward를 진행하고 마지막으로 드롭 아웃을 하는 것을 이제 하나의 블록 내에서 진행하게끔 하였고요. 중간중간에 이제 레지듀얼 커넥션을 포함하여서 이제 학습의 좀 성능을 높이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이때 셀프 어텐션은 여러분들 다들 잘 아시는 이 멀티 어텐션은 특별히 진행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 이유로는 우선은 레이턴트 벡터 사이즈의 길이가 그렇게 길게 두지 않았는데요. 가령 데이터셋에 따라서 다르지만 50 또는 200으로 두었는데, 50 정도로 두었는데요. 이는 기존의 트랜스포머와 의 구조와는 다른, 즉 512와 보다는 훨씬 작은 값이기 때문에 특별히 멀티헤드 어텐션을 적용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럼 이렇게 셀프 어텐션 블록들을 거치게 되면은 어떤 하나의 아웃풋, 어텐션이 반영된 아웃풋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그러면 여전히 인풋 시퀀스의 길이와 D 차원으로 구성된 매트릭스가 포함될 것입니다. 이 중에서 i번째의 순서에 대한 어떤 그 랭크 혹은 아웃풋을 계산하기 위해서 이제 앞서 보여드렸던 이 아이템 매트릭스를 다시 가져와서 해당되는 순서의 아이템 인베딩과 함께 내적을 시켜 최종적으로 이 스코어를 선출하게 됩니다. 이는 다들 잘 아시는 매트릭스 팩토라이제이션 기반으로 구성된 방법론과 좀 유사한 방식인데요. 특히 이때 이 아이템 인베딩에 대해서 지금과 같이 아이템 매트릭스를 그대로 가져오는 경우도 있지만 이제 서로 다르게 설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본 논문에서는 학습의 성능을 첫 번째로 파라미터의 수를 좀 줄이기 위해서 아이템 매트릭스를 그대로 가져왔고 그다음에 실제로 그 성능을 비교해 보니 즉 다른 아이템 매트릭스를 가져왔을 때 성능이 그렇게 좋아지지 않는, 오히려 나빠지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동일한 아이템 매트릭스를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앞선 t개의 아이템 순열이 주어졌을 때 아이템 i가 다음에 등장할 점수를 ri, t로 구해서 점수의 순위대로 아이템의 순위가 결정되고 이게 이제 추천에 반영이 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전반적인 구조 이렇게 진행이 되는 부분이고요. 실질적으로 학습 과정을 보자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입력값으로는 전체 n개의 n개의 아이템에 대한 시퀀스가 주어지게 됩니다. 그럴 때 각 시점에 대한 출력값은 다음과 같은데요. 먼저 패딩 부분은 이제 ST에 대한 부분이 패딩일 때 이제 아웃풋 자체도 패딩이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t에 대한 시점이 1부터 n-1까지는 그 다음 아이템에 대해서 예측하도록 학습이 진행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t는 n일 때, 즉 마지막 실점일 때는 실질적으로 이제 아이템 시퀀스에 대해서 실제 아이템 시퀀스의 마지막 부분이 이제 예측이 되는 그런 점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예시는 제가 뒤에서 다시 한번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로스는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사용했고요. 특히 마치 그 워드 인베딩 부분처럼 이제 포지티브 부분과 네거티브 부분을 사용했는데요. 먼저 패드에 대한 로스는 반영하지 않는 점과 그다음에 이 네거티브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정답 시퀀스와 어떤 위치에서도 값이 일치하지 않는 무작위 수로 무작위 아이템으로 구성을 해서 진행했다고 합니다. 논에 대한 소개에 이어서 바로 이 문제상에 대한 분석을 좀 명시적으로 언급하였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요. 먼저 이 스페이스 컴플렉시티에 대한 부분인데요. 즉 학습 대상의 파라미터가 보시게 되면은 아이템 인베딩 부분, 포지션 인베딩 부분, 그 다음에 셀프 어텐션 부분, 피드 포워드 부분, 그리고 마지막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까지 굉장히 다양합니다. 굉장히 많은데요. 그래서 전반적인 세스렉의 파라미터 수는 다음과 같이 빅5로 나타낼 수 있는데요. 반면에 이
마코브 체인을 기반으로 한 어떤 방법론이 있는데요. 이 팩토라이제이션, 퍼스널라이즈드 마코브 체인의 방법론인데 이에 대한 파라미터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렇게 n의 n 부분과 d에 대한 부분이 크지 않기 때문에 큰 차이를 보지 않는다는 점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간 복잡도 혹은 계산 복잡도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역시 세스렉의 계산 복잡도를 비고로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 부분은 이제 앞서 언급한 대로 병렬 계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로 실험 결과 이 GR4렉이라는 방법론보다 10배 빨랐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롱 시퀀스에 대해서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이 부분을 살펴보았을 때 상대적으로 짧거나 긴 시퀀스에 대해서 살펴보았지만 절대적으로 아주 긴 시퀀스에 대한 탐색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더 추가적으로 진행해 보아야겠다는 저자들의 언급이 있었습니다. 역시도 마찬가지로 제안 방법론에 대한 소개의 연이어서 이제 제안하는 방법론 세스렉이 이제 기존의 콜라보레이티브 필터링 모델 그리고 이어서 뭐 RNN 모델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구조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좀 명시적으로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콜라보레이티브 필터링 모델들에 대한 어, 모델들과의 차이점을 좀 얘기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 세스렉은 콜라보레이티브 필터링 방법론의 일반화된 형태라고 저자들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뭐 가령 이제 팩토라이즈 마크업 체인이라는 방법론을 보았을 때 이는 1차 First Order 아이템 트랜지션 매트릭스를 이용한 방법론입니다. 그래서 직전 순서의 아이템 i에서 다음 순서의 아이템 j로 예측을 진행하는 것인데요. 이때 뭐 수식은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이 각각 이제 First Order Transition Matrix 그리고 아이템 인베딩이 되는데 이는 사실상 셀프 어텐션 블록이 다 사라지고 포지션 인베딩도 적용하지 않았을 때 ASS의 모습과 거의 동일하다는 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비교한 방법론인 이 FISM, FISM이라고 불리는 Factorized Item Similarity 모델인데요. 이는 아이템 i와 사용자 u가 소비한 아이템들 간의 유사도를 계산하는 방법으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다음과 같이 수식을 나타낼 수 있는데 이는 달리 표현하면은 feedforward 부분을 제외한 self attention 레이어 중에서 유니폼 웨이트를 특히 적용한 부분과 동일한 그런 모습을 지니고 있다. 특히 이 블럭 자체는 한 층만 쌓았을 때의 모습과 동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 세스렉은 콜라보레이티브 필터링을 좀 일반화한 형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코브 체인 기반의 방법론들과의 비교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마코브 체인 기반의 방법론들은 이제 로컬 시퀀셜 패턴 파악에 좀 더 집중하고 있습니다. 즉, 이전 L 시점의 아이템들로 다음 아이템을 예측하는 것을 가정하고 있다는 뜻인데요. 이제 퍼스트 오든 기반 방법론들은 대부분 이제 스파스한 데이터 셋에서 효과적입니다. 반면에 이제 하이 오더 기반 방법론들은 다음에 두 가지 한계점을 보이고 있는데요. 첫 번째, L개의 아이템들의 순서가 반드시 꼭 정해져 있어야 된다는 점이고요. 그리고 이 L개의 크기가 대부분 5 이하로 굉장히 작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세스렉의 특징은 어텐션을 통해서 관련 있는 이전 아이템을 알아서, 즉, 요 논문의 표현을 따르면 어댑티블리하게 판단하게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고, 특히 5개보다 훨씬 더 긴 시퀀스에 대해서도 좋은 결과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RNN 기반의 방법론들과의 비교인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RNN 기반의 방법론들은 이제 평행하게 병렬적인 연산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셀프 어텐션을 적용한다면 이 부분이 해결 가능하고 결과적으로도 이 롱 레인지 디펜던시에도 충분히 대응 가능하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당 논문에서는 제한 방법론의 소개에 이어서 바로 이 디스커션을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었던 점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전반적인 이해에 굉장히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이제 실험 결과와 이에 대한 분석을 또 함께 살펴보시겠는데요. 실험에 앞서서 저자들은 다음에 네 가지의 리서치 퀘스천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세스렉이 소타 성능을 넘을 수 있을까? 당시에는 이 마코프 체인과 RNN을 기반으로 한 방법론들이 유사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비교를 진행해 보았습니다. 두 번째, 세스렉의 세부 구조들을 변경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즉, 전체 구조에 있어서 일부 파트, 뭐 어텐션 블록을 없앤다든지 드롭아웃을 없앤다든지 이런 식으로 일부 구조를 생략하는 것과 셀프 어텐션 블록을 좀 개수를 변화하는 것, 그 다음에 은닉 표현의 길이도 역시 변화할 수 있는데 이러한 변화에 따른 결과를 실험해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입력 시퀀스 길이에 따른 트레이닝의 efficiency와 scalability는 어떻게 변할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이 어텐션이 잘 작동하는지, 즉 어텐션 웨이시 포지션과 이 아이템의 특징에 따라 잘 반영되는지를 실험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실험에 활용한 데이터셋에 대한 소개입니다. 총 4가지의 데이터셋을 활용했는데 사실상 3가지의 데이터셋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왜냐면 아마존에서 2개, 스팀, 그리고 무빌렌즈 이렇게 3개의 데이터셋을 이용한 것인데요. 하나씩 보겠습니다. 우선 아마존 데이터셋은 이제 추천 시스템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 데이터셋입니다. 그래서 아마존 웹사이트에서 각 분야별 사용자, 그리고 물품 정보, 리뷰 등을 모아놓은 데이터셋인데요. 가장 최근 작년에 또 업데이트를 진행해서 계속해서 좀 데이터의 양과 여러 가지 퀄리티를 높이고 있습니다. 다음에 스팀이라는 데이터셋은 본 연구에서 처음 제안한 데이터셋입니다. 비디오 게임 판매 사이트인 스팀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거기서 이제 크롤링한 데이터셋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무빌렌즈 또한 굉장히 유명한 데이터셋 중에 하나고 특히 이는 미네소타 대학교의 연구실인 그룹렌즈에서 계속 주기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데이터셋 중에 하나입니다. 이는 영화 평점 데이터셋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여기서 그 각 데이터셋에 대한 여러 가지 통계량을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내 보았고, 특히 아마존 데이터셋에서는 이 미용 부분과 게임 분야에 대한 데이터를 이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좀 보셔야 될 부분이 이제 스파시티에 관한 부분인데요. 이 아마존 데이터셋의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유저와 아이템의 이 총 인터랙션 혹은 액션 대비 액션 수 혹은 유저당 액션 수 혹은 아이템당 액션 수가 굉장히 적은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이 부분을 이 데이터셋을 좀 스파스한 데이터셋으로 분류할 수 있고 나머지 2개의 데이터셋은 덴스한 데이터셋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계속 이 액션이라는 얘기가 가장 처음부터 나왔었는데요. 이 액션이라는 것은 추천 시스템 분야에서 리뷰를 남기거나 평점을 부여한 그 행위 자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이 average actions per user는 한 유저당 평점을 부여하거나 리뷰를 남긴 횟수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반면에 actions per item은 한 아이템당 평점이 부여되는 횟수 또는 리뷰의 개수 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실제 이 아마존 뷰티 분야의 데이터셋 샘플 하나 가져와 보았는데요. 다음과 같이 레이팅, 그 다음에 실제 리뷰의 제목, 그 다음에 리뷰 자체, 그리고 이미지도 있다면 이미지도 함께 이 URL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해당 샘플은 URL이 없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아스키 물품 번호, 그 다음에 유저 아이디, 그 다음에 타임 스탬프가 이제 상대적으로 이런 식으로 좀 앞뒤 순서를 나열할 수 있게 정리해 두었고, 특히 헬프 보트 같은 경우는 이를테면 저희가 말하는 그 도움이 되었어요. 그 클릭스라고 할까요? 도움이 되었다는 그 아이콘에 해당되는 그 부분의 횟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퀀셜 데이터셋을 만들기 위해서는 시퀀셜 레코멘데이션 과업에 적합하도록 이 타임스탬프를 기준으로 아이템을 쭉 나열하게 되고 최종적으로 전처리된 모습이 우측과 같습니다. 그래서 유저 1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아이템 번호가 쭉 나열되어 있는 모습이고 연이어서 2번에 대한 아이템이 쭉 나열되어 있는 그러한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실제 그 학습 그리고 평가 및 시험에 활용되는 인풋과 아웃풋에 대한 그 전처리 과정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제가 예시를 들어서 하나씩 살펴드리겠습니다. 총 2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가장 먼저 실제 그 유저의 시퀀스가 유저에 따른 시퀀스가 맥스 랭스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리고 작을 때 이 두 가지를 비교할 것이고 지금 들어드리는 예시에서는 맥스 랭스를 10개로 설정하였습니다. 그럼 첫 번째 어떤 유저에 대한 시퀀스가 다음과 같이 15개로 구성된 시퀀스가 있다고 가정을 한다면 기본적으로 트레인과 밸리드 그리고 테스트에 대한 구성은 가장 마지막 두 아이템을 제외한 나머지를 모두 트레인의 시퀀스로 가정하고 그 다음에 밸리드에 해당되는 부분은 뒤에서 두 번째 아이템 그리고 테스트에 해당되는 부분을 가장 마지막 아이템으로 분류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 트레인에 대한 인풋 시퀀스는 이제 저희가 파이썬 코드로 다음과 같이 트레인에 대한 부분에서 마지막 부분을 제외한 10개의 시퀀스, 맥스 랭스에 해당되는 시퀀스를 다음과 같이 여기서는 2번부터 11번까지로 구성되는 모습을 이걸로 따져야겠죠. 2번부터 11번까지 구성되는 모습을 볼 수 있고 이에 대한 아웃풋 시퀀스는 그 넥스트 아이템 프리딕션이기 때문에 그 다음 시점 하나씩 시프트된 버전의 시퀀스가 자동적으로 이 아웃풋 시퀀스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밸리데이션을 진행했을 때는 요 2번부터 11번까지의 죄송합니다. 그 9번을 예측하기 위해서 10번부터 이전 10개의 시점이 입력값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9번을 예측하는 것. 그 다음에 7번에서는 9개의 시점이 9번부터 이제 10번까지 시점이 모두 들어간 상황, 9번부터 10개에 해당되는 시퀀스가 들어간 상황에서 7번을 예측하는 그러한 과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요 맥스 랭스보다 애초에 그 유저의 시퀀스가 작은 경우의 상황인데요. 보시게 되면은 맥스 랭스는 10개가 될 것이고 실제 유저에 대한 시퀀스는 총 하나, 둘, 셋, 넷, 다여 7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 역시나 마찬가지로 트레인과 밸리드 테스트에 대한 구분은 위와 동일하게 진행이 되고 다만 차이점은 앞에 부분에 패딩이 들어간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트레인의 if 시퀀스는 패딩이 적용되어 10개가 구성된 그런 모습이 될 것이고 여기서 이제 하나씩 시프트된 버전의 시퀀스가 이제 아웃풋 시퀀스가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센스렉의 성능의 비교를 위해 세 가지 그룹의 베이스라인들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순서를 고려하지 않는 추천 방법론들이라 해서 이제 뭐 popularity rank, recommendation, 그 다음에 BPR이라 불리는 Bayesian Personalized Ranking을 준비해 보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first order 마크업 체인 기반 방법론들, 즉 바로 직전 시점의 아이템만을 고려하는 방법론들인 뭐 FMC, 그 다음에 FPMC, 그다음에 Translation Based Recommendation 등, 즉 Translate 등을 이제 준비했는데요. 당시에 이 Translate이 소타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딥러닝 기반의 방법론들인 이제 GRF-RAG, 그다음에 Convolutional Sequence Embedding, 뭐 Kaiser라고 불리는 방법론들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데이터셋에 따라서 실험 설정 사항들을 다음과 같이 구성해 보았는데요. 공통적으로는 이제 셀프 어텐션 블록을 두 개를 이용하였고, 뭐 옵티마이저나 배치 사이즈 그리고 에폭 등은 다음과 같이 공통적으로 설정하였지만 드롭아웃 레이트랑 특히 이 맥시멈 시퀀스 랭스를 좀 상이하게 설정한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그래서 무빌렌즈의 경우에는 이제 200으로 설정하여서 좀 길게 설정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평가 지표로는 두 가지를 사용했는데요. 먼저 hit rate입니다. hit rate는 우선 수식은 보시는 바와 같은데요. 전체 사용자들 중에서 실제로 히트한 사용자들의 비율인데요. 이 히트한 사용자들의 수는 이제 전체 K개를 예측하는 데 있어서 실제 정답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그 해당 유저는 히트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히트한 유저들의 총합을 히트 유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다음과 같은 경우 그림을 이용해서 설명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총 뭐 2명의 유저가 있었을 때 결과적으로 K는 총 5로 설정하여 5개의 프레딕션을 진행함에 있어서 유저 A가 지금 히트한 상황이죠. 따라서 히트 레이트는 총 2명 중에 유저 A만 히트했기 때문에 2분의 1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NDCG라는 평가 지표인데요. 이는 추천 시스템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 평가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우선 추천되는 이 NDCG의 궁극적인 의미는 가장 하단에 우선 먼저 보시겠는데요. 가장 이상적인 추천 조합 대비 현재 모델의 추천 리스트가 얼마나 좋은지를 나타내는 평가 지표로서 0과 1 사이의 값을 갖게 되고 1에 가까울수록 높은 성능을 지니게 되는 평가 지표입니다. 이는 추천되는 순위에 따라서 가중치를 부여하는 점이 특징인데요. 하나하나씩 그 용어를 살펴보자면 먼저 렐러번스라는 것은 사용자와 특정 아이템의 관련도 혹은 가중치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아이템의 클릭 횟수나 아이템 평점 등이 이에 해당될 수 있겠습니다. 이는 이제 상황에 맞게 부여할 수 있는 점이고요. 큐뮬리티브 게인은 이제 추천한 아이템의 렐러번스의 합이 되겠습니다. 이는 뭐 아이템 셋에 대해서 고려하기 때문에 순서는 상관없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Discounted Cumulative Gain, DCG라고 불리는 부분은 아이템의 추천 순위를 반영해서 후순위의 아이템의 렐러번스 값을 상대적으로 낮추는 그러한 값이 되겠는데요. 이는 뒤에서 또 살펴보겠지만 사용자별로 이제 아이템의 수가 다른 경우에 이제 아이템 수 자체가 커지면은 이 DCG 값이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아이디얼 DCG, IDCG라는 값을 이용해서 최종적으로 이 NDCG 값을 구하는데요. 이 렐러번스가 높은 순서대로 아이템도 동일하게 추천되었을 때의 DCG 값을 이제 이상적인 DCG 값으로 정의를 하게 됩니다. 바로 예시를 살펴보자면은 우선 K를 3으로 두었을 때 다음과 같이 A, B, C가 추천되었고 토탈 아이템 A, B, C, D, E, F 중에서 렐러번스를 다음과 같이 부여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큐뮬리티브 게인의 경우에는 A, B, C의 렐러번스의 총합인 6이 될 것이고 이에 따른 디스카운티드 큐뮬리티브 게인의 합은 이제 다음의 수식에 따라 진행될 것입니다. 로그 2의 i 플러스 1분의 이 렐러번스에 대한 부분. 그래서 최종적으로 4.78에 해당되는 값을 갖게 되고, 만약에 이상적으로 렐러번스가 높은 요 A, D, B가 순서대로 예측이 되었다면 다음과 같이 이상적인 DCG의 값은 5.89 값이 나올 것입니다. 따라서 이 DCG 값과 IDCG 값의 비율로 5.89분의 4.78을 하면 0.81 꽤나 높은 값을 갖게 되는 점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최종적으로 NDCG 값을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실험의 결과를 하나씩 리서치 퀘스천에 따라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리서치 퀘스천인 과연 세스렉이 소타 성능을 넘었을까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세스렉이 모든 데이터셋에서 가장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이제 계속 저자들이 언급했던 이 데이터셋의 스파시티에 맞게 적절한 수의 이전 시점의 아이템들을 잘 탐색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특히 그러니까 인공신경망 기반이 아닌 방법론들에 대해서는 이제 스파스 데이터셋에서 굉장히 높은 성능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스파스 데이터셋에서는 이 인공신경망 방법론들이 오버피팅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저자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세스렉의 세부 구조들을 변경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총 8가지의 경우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기본적으로 이 NDCG에 대한 결과를 기준으로 평가를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첫 번째, 포지션 인베딩을 제거한다면 아이템의 순서가 고려되지 않는 아이템 셋 자체에 대해서 좀 보게 되는 것인데요. 이는 시퀀스의 길이가 짧거나 스파스
한 데이터셋에서 일부 효과적이었다는 점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인풋 임베딩과 이 마지막 프리딕션 레이어에서 서로 다른 아이템 임베딩을 활용한 경우에는 이제 성능이 하락되는 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즉, 아이템 임베딩을, 아이템 매트릭스를 둘 다 동일하게 가져와서 프리딕션을 진행하는 것이 좀 더 성능이 좋았다라는 점을 언급하고 있고요. 다음으로 이 셀프 어텐션 블록 내에서 리지두얼 커넥션을 제거했을 때의 모습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성능이 하락하였는데요. 다들 예상 가능하시다시피 학습 시 정보 전달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저자들은 증명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사실 블록의 깊이가 그렇게 깊지 않은데요. 즉, 두 개의 블록만을 활용하였기 때문에 깊은 구조가 아님에도 성능이 하락하였다는 점은 좀 인상 깊었고 좀 의외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역시나 그 셀프 어텐션 블록에서 드롭아웃을 제거했을 때의 모습을 살펴보면은 스파스 데이터셋에서의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났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오버피팅의 이슈랑 연결될 수 있는데요. 이제 덴스한 데이터셋에서는 사실 오버피팅이 그렇게 큰 이슈가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스파스한 데이터셋에서의 영향이 크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셀프 어텐션 블록 개수를 변화함에 따라 나타나는 결과인데요. 사실상 셀프 어텐션 블록 자체가 없을 시에는 성능이 확실히 하락하는 반면에 이 블록의 개수 증감에 따른 어떤 뚜렷한 경향성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멀티 헤드, 여기서는 투 헤드를 적용했을 때의 결과인데요. 사실상 성능 변화가 거의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레이턴트 벡터의 길이가 10에서 50 사이로 비교를 하였는데 이는 굉장히 짧은 길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길이 자체가 굉장히 짧기 때문에 멀티에 대해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레이턴트 벡터 길이의 변화에 따른 평가 지표를 보았을 때 실제로 이 네 가지 데이터셋에 대해서 세스렉의 경우에는 40과 50일 때 가장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른 방법론들은 사실 경향성이 막 뚜렷하게 나타나진 않지만 트랜스렉과 FMC의 경우에는 오히려 이 벡터의 차원이 증가할수록 성능이 하락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리서치 퀘스천인 이 입력 시퀀스 길이에 따른 학습 효율성과 이 스케일러빌리티에 대해서 확인하였습니다. 이 입력 시퀀스 길이를 증가시키면서 학습 속도와 그리고 성능 결과, 이때 무비 렌즈 데이터셋을 이용해서 진행하였는데요. 우선은 n은 500일 때 전체 학습 데이터셋의 99.8%의 액션이 커버될 정도로 충분히 긴 시퀀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n은 600일 때에는 여전히 학습 한 에폭당 1895 정도가 걸리는데 여전히 케이저와 GRU4 렉 플러스보다도 학습 속도가 빠르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게 되면은 특정 길이가 넘어갈 경우 성능이 어느 정도 좀 수렴한 모습을 함께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리서치 퀘스천인 이 어텐션 웨이트이 정말 잘 반영하고 있을까? 포지션과 아이템의 특징에 따라 잘 반영되고 있는지를 시각화를 통해서 살펴본 부분인데요. 먼저 셀프 어텐션 블록별 어텐션 스코어의 매트릭스의 평균값을 시각화한 모습입니다. 그랬을 때 A를 살펴보시게 되면은 우선은 그 스파스 데이터셋인 뷰티 데이터셋에서 가장 마지막 한두 시점에 많은 어텐션이 부여되고 있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B와 C를 비교했을 때 포지션 인코딩을 제거한 경우에는 거의 모든 시점에 대해서 어텐션 스코어가 높은 점을 볼 수 있는 반면에 이제 포지션 인코딩을 적용하였을 때는 그래도 적용하지 않았을 때보다는 좀 근거리에 있는 시점에 어텐션 스코어가 높아지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A와 C와 D를 비교했을 때는 블록을 거듭할수록 좀 블록을 거듭할수록 가까운 시점에 어텐션이 좀 높게 부여되며 특히 데이터셋이 덴스할수록 여러 시점에 이렇게 A와 D를 비교해 보게 되면
좀 덴스할수록 여러 시점에 상대적으로 더 많이 부여되고 있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징 자체도 좀 잘 반영되는지를 이제 어텐션 스코어로 비교해 본 건데요. 무빌렌즈 데이터셋에서 하나의 세트에 100편의 영화를 그리고 한 카테고리당 지금 2개의 세트, 그래서 총 4가지의 카테고리를 무작위 선별하여 어텐션 스코어를 비교해 본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때 하나의 셋을 쿼리, 다른 하나의 셋을 키로 설정하여 어텐션 스코어를 산출한 모습인데요. 보시게 되면은 카테고리 정보를 일부러 직접적으로 주입하지 않아도 어, 동일한 카테고리, 가령 사이파이와 사이파이, 로맨스와 로맨스, 뭐 애니메이션과 애니메이션, 허러와 허러 이렇게 동일한 카테고리 내 영화들 간의 어텐션 스코어가 확실히 높다는 점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어텐션이 아이템의 특징을 잘 반영하고 있다는 결론을 낼 수 있었습니다. 결론과 이제 저의 개인적인 소감을 끝으로 본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본 연구는 트랜스포머가 등장함에 따라 시퀀셜 레코멘데이션 법에 이를 적용한 첫 연구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 정의와 리서치 퀘스천을 굉장히 명확하게 언급하고 이에 대한 제한 방법론의 효과를 실험으로 잘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논문이 길지 않음에도 구성이 굉장히 알찼는데요. 실험 결과 부분 앞에 이 디스커션이라는 제목으로 명시적으로 이를 작성해서 방법론 구조에 따른 다른 방법론과의 비교를 보여준 점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 기존 방법론들과 실험 설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고 굉장히 쉽고 정확하게 되어 있어서 이해하기가 편했습니다. 다만 이 세스렉 전체 모델 구조의 시각화가 정확하게 이루어졌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더 유익한 내용으로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